민족혁명당을 통한 독립운동 세력의 결집은 곧 깨지고 만다. 제각기 독자적인 이념과 노선을 정립해가고 있던 세력들에게 단일한 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통일당의 구성은 힘든 과제였다. 바로 그때 조소왕은 독립운동 진영의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좌익과 우익의 연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3의 지도 이념을 제시한다.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에서 골고루 평등이 실현되는 조선식 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지도 이념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에서 구체화된다.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제3의 노선으로서 조소왕의 삼균주의는 좌우익을 통합한 통일정부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된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통해 신탁통치가 결정됐다까지 벼락치기 했죠. 미소의 신탁통치 결정 후 국내에서는 찬탁과 반탁으로 주장이 엇갈리며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모스크바 회의 합의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추진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소련이 신탁통치를 찬성한 단체에 한해서만 위원회 참가를 허가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찬성한 쪽은 좌익 세력이잖아요. 당연히 미국은 반대를 하겠죠. 이렇게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빨리 단독정부를 세워 북쪽에 소련을 격퇴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신탁통치 문제와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좌우 합작운동인데요. 중도 우파 김규식과 중도 좌파 여운형 등 중도 세력 중심으로 미 군정의 후원을 받아 좌우 합작위원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토지개혁 실시를 포함한 좌우 합작 7원칙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극좌와 극우가 직접 만나게 되니까 더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운형이 피살까지 당합니다. 사이가 좋아지기는커녕 대립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 군정은 결국 후원을 중단하고 좌우 합작운동은 결렬되고 맙니다. 좌우 합작운동 실패 후 미국과 소련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서로의 주장이 달라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합의가 안 돼도 너무 안 되고 있죠. 결국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유엔은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파견되는데 소련이 이들을 북측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합니다. 인구 비례 선거를 하면 인구가 많은 남한이 유리하니까 소련은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거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유엔은 소총회의를 통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투표를 실시해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진행되겠죠. 이 말은 즉 분단이 기정사실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한 단독 총선거에 대한 저항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구의 읍고와 제주 4.3 사건, 그리고 남북 협상 사건이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과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선생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를 통해 정부가 수립됩니다. 시민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북한군이다. 광주에 왔던 북한 사람을 통틀어서 광수다. 광주 사람 나와봐라. 35년 동안 내가 저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 하나 없어. 딱 불렀어. 김군인가 거기 아니요. 자네도 같이 여기서 싸워? 그때 얼굴 보고 못 봐서. 서성원에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사람이 없어져버렸다니까 다. 막 이놈이 가짜라고 한 게 내가 사람 찾아갖고 와서 내가 들어냈게 증거로.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은데 왜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가 뭐고 일반 시민들이 결국 죽어나가는 그것을 보고 되들었던 것이죠. 혹시 사진 속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철의 실크로드를 지나 한반도 중심시대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설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때는 다분히 희망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참 부침이 심하고 오해도 생기고 편견도 생기고. 주위 분들이 좀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저희 직원이 맨 처음 8명이 있었는데 한 2명은 아내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평화롭고 극좋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아내마저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분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그 평화롭다 그러면 거짓말 한다 그러죠? 그쵸. 사상도 사상이지만 사실은 제일 조금 억울하셨을 것 같은 게 이 개성공단이 북한의 퍼주기식 사업이다 이런 오해가 사실은 제일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 북한이 제공해 주는 건 첫째는 땅, 그다음에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공기와 물, 나머지 모든 것이 남에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일자리를 우리 이제 북한 사람들이 뺏긴다고 뺏어가지 생각하죠. 않았느냐 예.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거 퍼주지 않았느냐는 그런 건데 지금이 바로 개성공단 문 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퍼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퍼줘요?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퍼주고 네, 있어요. 그건 왜 안 따지느냐? 육군 사관학교가 교내 홍범도 장군 등 5분의 흉상 이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소련 공산당 가입 등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호국 간성을 기르는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설치될 당시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홍 장군의 이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 장군이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청사 현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앞 흉상은 지난 1998년 설치됐는데 육사의 이전 검토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